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작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7. 그날 오후 나는 고개를 들어 기울어가는 벽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지만 곧 손필들을 떠나라 하는 대답이 나올 것이 두려워 길을 막아버렸다.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모두 허황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참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공포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단언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는 이러한 서글픔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똑바로 일어서자 현기증이 났다. 흥분과 공복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아침도 먹지 않았으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문고리를 열고 복도로 나가려다 어떤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렸다. 그러나 마룻바닥에 넘어지진 않았다. 어떤 팔이 나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쳐다보니 로체스터 씨가 나를 부축해주고 있었다. 내 방 맞은편 문턱에 그가 걸터앉아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나왔구려, 제인. 나는 결코 이렇게까지 당신을 괴롭힐 생각은 없었소. 이봐요, 제인. 한마디의 책망도 없어? 신랄한 말, 가슴을 내는 듯한 비난 한마디도 없다는 말이오? 감정을 뒤흔들어 놓거나 분통을 터뜨려 주지도 않겠다는 거요, 제인. 가령 딸처럼 귀여워하는 한 마리 새끼양을 가진 사람이 도살장에서 자신의 실수로 새끼양이 죽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만큼은 자기의 실책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나를 용서해 주겠소? 그때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깊은 뉘우침이 서려 있었고 그 말투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 태도에는 남자다운 힘이 넘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말투나 태도에는
전과 다름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용서해 주었다.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용서했던 것이다. 날 악당이라고 생각하겠지, 제인? 네, 그래요. 그렇다면 솔직하고 호되게 나를 비난해줘요. 봐주지 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피곤한 데다가 몸이 안 좋아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는 몸서리 치듯이 한숨을 내쉬고는 아래층으로 나를 안고 내려갔다. 처음에 나는 내가 어느 방으로 들어왔는지를 몰랐다. 희미한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인 것만 같았다. 여름이었는데도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나는 곧 불을 피워놓은 것 같은 기운을 차리게 하는 훈훈함을 느꼈다. 그는 내 입에 포도주를 흘려넣어 주었으며 나는 그것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먹여주었는데 그것을 먹고는 금세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재에 있었다. 나는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그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지금 이대로 더 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죽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이분과 헤어져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곁을 떠나기는 싫어. 떠날 수가 없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좀 어떻소, 제인?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기운을 차리게 되겠죠. 포도주를 한 잔 더 들이켜요, 제인.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식탁 위에 잔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서더니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벼랑간 어떤 격렬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고는 마치 키스라도 하려는 듯이 몸을 굽혔으나 나는 이제 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그의 얼굴을 옆으로 밀쳐냈다. 아, 이게 웬일이오?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 알았어. 당신은 버서 메이슨의 남편과는 키스하지 않겠다는 거겠지? 내 팔엔 임자가 있고 나의 포옹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어쨌든 이제는 제가 안길 이유도 제게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왜, 제인? 아니, 길게 얘기할 건 없지. 대신 내가 대답하지. 내게는 이미 아내가 있다고 당신은 말하겠지. 내 말이 맞소? 그래요. 제 주위의 것이 모두 다 변했어요. 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겠어요. 얼마 동안 말이오, 제인. 그 머리를 빗고 열에 들뜬 얼굴을 씻을 동안 말이오. 전 아델과 손필드 저택과 이별해야 해요. 당신과는 한평생 헤어져야 하고요. 전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와 헤어진다는 그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하지. 당신은 내 몸의 한 부분이어야 하니까. 새로운 생활?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은 앞으로 내 아내가 될 테니까. 왜 고개를 흔드시오, 제인? 내 말을 잘 들어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화를 낼 테요. 그의 목소리와 손이 떨렸다.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의 부인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선생님 자신이 시인하신 거예요. 소원대로 제가 함께 살게 되면 전 선생님의 작은 부인이 되는 셈이죠. 그렇지 않다고 우기시겠어요? 그의 뺨과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차차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토록 그가 질색하는 저항을 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잔인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난 멍청이야. 갑자기 로체스터 씨가 외쳤다. 늘 아내가 없다고 말했으면서 왜 그런가를 제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렇지. 제인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알게 되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 틀림없어. 잠깐 내 손을 잡아줘요, 제인. 눈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손으로 만져보고 당신이 정말 내 옆에 있다는 증거가 되게. 그리고 간단하게 사정 얘기를 들려주리다. 들어주겠소? 네, 하시고 싶으시다면 몇 시간이라도요. 몇 분 동안이면 돼. 제인, 나는 이 집의 장남이 아니고 원래 형님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소? 페어팩스 부인에게서 그런 말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척 욕심이 많았다는 것도? 네, 제인,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개로 나누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결정한 거요. 재산을 나누어서 내게도 충분한 배당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 또한 참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나를 부자와 결혼시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분으로 만들려고 하셨지.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내 배우자를 찾아냈소.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이며 상인인 메이슨 씨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소. 그의 재산은 견실하고 막대한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요. 그런 메이슨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3만 파운드의 재산을 나눠줄 예정이라는 것을 메이슨 씨에게 듣게 됐던 것이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내게 구원했던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 자메이카로 보내줬소. 아버지는 그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메이슨 양은 그의 미모로 스페니시 타운에 자랑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소. 그녀는 블랑쉬 잉그램풍의 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나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고 그녀 역시 그랬었소.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를 이곳저곳의 파티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나 그녀와 단둘이 마주치는 일은 좀처럼 없었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주고받는 일도 거의 없었소. 그녀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매력과 재능과 기회를 마구 자랑해 보였소. 그녀와 사귀고 있던 남자들은 나를 모두 부러워했었소. 나는 현혹되어 눈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불꽃처럼 타올랐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숭이였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었소. 사람은 사교계의 어리석은 경쟁이라든지 젊음으로 인한 열망과 맹목적인 것에 충동을 받게 될 때는 미치광이 같은 어리석은 짓도 저지르게 마련인 것이오. 그녀는 나를 유혹했었소. 나 자신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결혼해버리고 말았지. 아, 그러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그녀를 사랑한 일도 존경한 일도 없고 그녀의 사람됨을 알지도 못했던 거요. 그녀의 성격에 좋은 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했소. 맑고 깨끗한 마음이나 얌전한 태도나 겸손이나 솔직함이나 세련된 점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소. 나는 신부의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볼 수가 없었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신혼여행이 끝났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소.
게다가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완전 백치였소.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그 일족은 누구나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지만 그 남자만은 미워할 수 없었소. 왜냐하면 한심한 누님에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 나를 끔찍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이상한 정신 상태 속에서도 그는 사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차츰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소. 나의 아버지와 형 롤런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돈 3만 파운드에 눈이 어두워 나에게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이오. 이것은 아주 비열한 짓이었소.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비겁한 행위는 비난할 수 있었으나 그 일을 가지고 아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그녀의 성질이 내 성질에 전혀 맞지 않고 그녀의 취미가 비위에 거슬리고 생각이 저속하고 편협되어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크게 성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하룻밤, 아니 하루에 단 1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또 내가 어떠한 화제를 내놓아도 그녀에게서는 금방 품이 없고 시시하고 비뚤어진 근성의 어리석은 대꾸밖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또한 그녀가 하인들에게 까닭도 없이 심하게 화를 내거나 어리석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명령을 하여 내가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까지도 나는 단단히 내 자신을 억누르고 참았던 거요. 비난하는 것도 삼가고 불평하는 것도 그만두었소. 후회와 혐오의 정을 삼켜버리려 노력하고 격한 증오심을 느꼈을 때도 그것을 누르고 참았던 것이오. 제인, 지긋지긋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소.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겠소. 나는 3층의 그 여자와 4년 동안 살았지. 그동안 그 여자는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소. 그 여자의 나쁜 성질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발달했소. 그 나쁜 버릇이 싹을 트더니 힘차고 무섭게 자라났소. 고집이 대단히 세었기 때문에 그녀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참혹한 처사뿐이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소. 그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도 천치 같은 지능과 엄청난 병적인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악명 높은 미치광이 어머니의 친딸인 버서 메이스는 남편인 나를 제멋대로 끌고 다니며 술만 퍼마시고 품행도 좋지 않은 남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창피와 괴로움을 당하게 했던 것이오. 그러는 동안에 나의 형님은 세상을 뜨고 4년 후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소. 그래서 나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소. 그런데도 나는 자신이 싫어질 만큼 괴롭고 보기에도 가련한 가난한 사람이 되었소. 제인, 내 얘기가 듣기 싫을 거요.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군.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소. 아니에요. 지금 전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가엾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가엾게 생각해요. 그 후 나는 영국으로 그녀를 옮겼소. 하여간 그런 괴물과 같이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항해이기도 했소.
마침내 손필드로 데리고 와서 저 3층 방에 무사히 옮겨 놓았을 때는 그야말로 긴 한숨까지 내쉬었소. 그 비밀의 구석진 방을 그녀는 벌써 10년간이나 야수의 동굴, 악마의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요. 곁에서 시중두는 사람을 구하는데도 정말 힘들었다오. 성실하고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했기 때문이었소. 만일 그 사람이 떠들어대면 내 비밀이 폭로되어 버릴 테니까 말이오. 더구나 그녀는 며칠씩, 때로는 몇 주일 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서 내 욕을 계속 퍼붓고 있으니 말이오. 마침내 그림스비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그레이스 풀을 고용할 수가 있었소. 그레이스와 외과 의사인 커터 두 사람만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페어팩스 부인은 무언가 의심을 하는 듯 했지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할 거요. 그 여자는 사람이 잠깐 동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꼭 그 틈을 보란 듯이 이용하였소. 한 번은 자기 동생을 찌르려고 나이프를 숨겨놓은 적이 있었고, 방에 열쇠를 손에 넣었다가 밤중에 몰래 그곳을 빠져나온 적이 2번이나 있었소. 처음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고, 2번째 때는 당신을 찾아가서 기분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오. 그때 당신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르오. 그 당시 그녀는 당신의 결혼 의상에만 눈이 뒤집혔던 모양이요. 그 의상을 보고 자기가 신부였을 때의 추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었나 보오. 그때 당신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소. 오늘 아침에도 나의 뺨을 향해 달려든 그녀가 나의 비둘기 둥지에까지 검고 붉은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그럼 당신은? 하고 나는 그가 말을 그친 사이에 이렇게 물었다. 그분을 이곳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제인, 나는 도깨비로 변신을 한 거요. 어디로 갔었느냐고? 3월에 부는 바람의 요정처럼 아무 곳으로나 목표도 없이 방황하고 다녔소. 언제나 나의 일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총명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소. 손필드에 남겨둔 포악한 자와 대조적인 사람을. 그러나 결혼하실 수는 없잖아요. 나는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야 된다고 결심했소.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소. 당신을 속인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이 내 원래의 의도는 아니었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정정당당히 결혼을 신청할 생각이었소. 나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유를 가져도 좋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스스로 나를 받아들일 의사를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소.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나 이제 중요한 대목을 말하도록 해주어요. 지난 1월 사귀던 여자들과 모두 헤어지고 쓸데없는 방랑과 고독한 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아픔으로 모든 인간, 특히 여성들에게 쓰디쓴 마음을 안고 일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왔소. 어느 얼어붙을 듯이 추운 겨울날 오후 나는 손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말을 타고 왔었소. 소름이 쫙 끼치는 장소.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평화나 기쁨도 기대하지 않았소.
나는 담 쪽의 돌계단에 조용하고 자그마한 모습의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그 반대쪽에 수양버들 앞을 무심코 지나쳐 버렸소. 나에게는 아무런 예감도 없었소. 나의 인생을 중재할 여성이 그곳에서 얌전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심으로나마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오. 메슬로가 넘어졌을 때 급히 뛰어와서 진지하게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때까지도 나는 그것을 몰랐었소. 어린애처럼 가냘픈 모습, 마치 빨간 방울새가 내 발밑에 파르르 날아와서 그 조그만 날개에다 나를 태워주겠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았소. 나는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그녀는 가까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도 하지 않았소. 이상스러울 만큼 참을성 있게 내 곁에 서서 이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었소. 나는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소. 나는 도움을 받았소. 내가 그 약하디약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때 틀림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체내에 스며든 것이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쌀쌀맞게 대했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일도 극히 드물었소. 나는 지적인 쾌락주의자여서 이 진기하고 통쾌한 사람과 사귀는 만족감을 천천히 맛보고 싶었던 것이오. 게다가 내가 그 꽃에 함부로 손을 댄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한 매력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쌓여서 잠시 괴로워하기도 했었소. 그때는 미처 그것이 덧없이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깨지지 않는 보석으로 조각한 찬란하게 빛나는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요. 더욱이 내가 당신을 피한다면 당신이 나를 찾지 않을까 싶었소. 그러나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소. 당신은 마치 테이블이나 화구처럼 가만히 공부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소. 이따금 얼굴이 마주치더라도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곧 지나쳐 버렸소. 제인, 나는 그 즈음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여 그것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소.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소. 그 후 이야기할 때의 당신의 얼굴에는 즐거운 듯한 표정이 있었고 상냥한 태도가 엿보였소. 나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기쁨을 맛보기로 결정했소. 친절은 곧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당신의 표정은 차차 누그러지고 말투는 상냥해졌소. 내 이름이 당신의 입술에서 정답고 명랑한 어조로 발음되는 일은 내게 큰 즐거움이었소. 그때 나는 당신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소. 제인, 그런데 당신의 말씨나 태도에는 이상하게 주저하는 빛이 보였소. 약간 곤혹스러운 듯한, 그리고 의심스러운 빛을 띠고 내 눈치를 살피기도 했었소. 내 변덕이 어떤 종류인가? 내가 주인으로서 일부러 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친구를 가장해서 친절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소. 나는 벌써 당신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그럴듯하게 연출할 수 없게 되어버렸소. 내가 진심이 담긴 손길을 내밀면 당신의 젊고 그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은 더욱 빛나고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소. 그럴 때면
당신을 가슴에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 나는 무척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소. 이제 그때의 일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눈물을 몰래 닦아내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말이 내게는 쓰라린 고통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더욱이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억이나 감정의 토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었다. 그렇지, 제인. 현재가 이렇게 확연하고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과거의 일을 들추어낼 필요가 어디 있겠소. 그의 이 어리석은 단언을 듣고 나는 몸서리를 쳤다. 이제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발전했는지 알았을 거요. 그렇지 않소?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청년기와 장년기의 반이 황량한 고독 속에 지나가 버린 지금에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발견하였소. 당신을 발견한 것이요. 당신은 나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은 보다 나은 나 자신이며 나의 가장 착한 천사요. 나는 강한 사랑으로 당신과 결합되기를 원하고 있소. 당신이 선량하고 재능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 속에서는 진실한 정열이 불타오른다오. 그 정열을 오직 당신에게 쏟아서 그 강렬하고 신성한 불이 활활 타올라 당신과 나를 하나로 융합시키도록 할 것이요. 오직 당신만을 나의 중심에 있는 생명의 샘으로 끌어들일 것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결심을 한 것은 이러한 바를 느끼고 알았기 때문이요. 내겐 이미 아내가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조롱에 불과해요. 나에게는 소름 끼치는 악마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것은 당신 성격 속에 있는 고집센 면이 걱정되어서 그랬소. 편견이 예상외로 빨리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요. 위험한 비밀을 고백하기 전에 안전하게 당신을 손에 넣고 싶었소. 그것은 비겁한 짓이었소. 우선 무엇보다도 당신의 고귀함과 관대함에 호소했어야 했소. 고뇌에 찬 나의 생애를 숨기지 않고 고백해서 더욱 높고 가치 있는 생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실하고 굳은 사랑을 표시하고 나 역시 그러한 깊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굽힐 수 없는 의지를 표시했어야 했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의 진실한 맹세를 받아주도록, 그리고 당신도 내게 그것을 맹세해 주도록 부탁했어야 했소. 제인, 지금 그 맹세를 해주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아무 말이 없소, 제인? 나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붉게 타오른 강철 같은 손이 나의 생명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다. 고투와 암흑과 불길이 치솟는 무서운 순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나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랑과 우상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마디의 쌀쌀한 말이 견딜 수 없는 나의 의무를 표현했다. 떠나겠어요. 라고 생각했다. 제인,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 한마디만 해줘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야.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긴 침묵이 계속되었다. 제인, 그가 입을 열었다. 조용한 말투였으나 그것은 나를 더욱 큰 슬픔으로 휘몰아가고 불길한 공포로 심신을 얼어붙게 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목소리는 마치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자의 신음 같았기 때문이다. 제인, 당신은 자기 혼자만 갈 길을 가버리고 나에게는 다른 길을 가게 만들 작정이오. 그래요. 제인, 허리를 굽혀 나를 껴안으면서 지금도 그래요. 이래도 그는 나의 이마와 뺨에 가볍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그래요. 나는 재빨리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오며 대답했다. 아, 제인, 그건 너무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을 텐데. 당신에게 복종하면 죄가 될 거예요. 미칠 것 같은 표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나더러 비참하게 살다가 저주받아 죽으라고 선고하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저는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편안히 죽음을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당신은 내게서 사랑과 순결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오? 나로 하여금 정열 대신 유격으로 일 대신에 악덕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거요? 로체스터 씨, 저 자신이 그런 운명이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노력하고 인내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잊기 전에 당신은 저를 잊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의미하오. 내 명예를 더럽히는 거요.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당신은 내 앞에서 금방 생각이 변했단 말이오. 당신의 판단이 그릇되고 당신의 의견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행동이 입증하고 있소. 한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으니 말이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습에 입에 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상처받을 리는 없지 않소. 당신에게는 나와 같이 산다고 해서 분개할 친척이나 친구도 없지 않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내 양심과 이성은 그를 거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책망하고 있었다. 내 감정은 그 양심과 이성과 더불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아, 생각해버리자. 그의 위험을 생각해보라. 혼자 남게 되는 그를 상상해보라. 앞뒤 생각을 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라. 절망 뒤에 계속될 무모함을 생각해보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하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것이 되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보살펴 주겠는가? 누가 나의 결심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인가? 그러나 역시 대답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생각과 이미 굳히고 있던 결의만이 지금의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 단단히 발을 붙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스터 씨는 내 표정으로 나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의 분노는 차차 최고조에 달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나의 팔을 잡고 허리를 껴안았다. 타는 듯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순간 나의 육체는 열풍에 시달린 보리 이삭처럼 무력해졌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최후까지 안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만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그에게 안겨 있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나는 기진맥진했다. 지금까지 그가 이를 갈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하면서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은 보지 못했소. 내 손 안에서는 한 줄기 갈대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나를 힘껏 흔들었다. 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강을 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들, 아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밟아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눈을 봐요. 이 야무지고 자연스러우며 광채마저 서린 눈을. 단호한 승리감을 가지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군. 이 육체를 어떻게 한다 해도 나는 붙잡을 수가 없군. 이 광폭하고 아름다운 야수를. 난폭한 행동으로 이 연약한 감옥을 때려 부숴봤자 오히려 죄수를 놓쳐버릴 뿐이요. 이 집의 정복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이 육체라는 집의 소유자라고 부르기 전에 그녀는 천국으로 도망쳐버릴 거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의지와 정열, 그리고 덕과 순결함을 지닌 영혼, 바로 당신이요. 단지 당신의 연약한 육체만은 아니요. 당신이 바라기만 한다면 살짝 날아와서 내 가슴에 와락 매달릴 수도 있을 텐데, 만일 그것을 무리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전기처럼 그 속에서 빠져나갈 것이요.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전에 사라져 없어질 것이요. 오, 어서 와 주오. 제인, 나에게로 와 죽으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표정은 미친 듯이 껴안는 것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굴복해 버린다면 나는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의 경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잘 받아 넘겼으니 이제 그의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가버리는 거요, 제인? 가겠어요.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요? 네,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소? 나의 깊은 애정도, 미칠 듯한 탄식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담겨져 있었다. 냉정하게 나는 떠나겠어요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제인, 로체스터 씨, 그렇다면 가시오. 나는 허락했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소. 당신이 지금 이 괴로움 속에 나를 남겨놓고 간다는 것이오. 당신 방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하고, 제인, 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동정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긴 의자 위에 엎드렸다. 오, 제인,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애초롭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써 문 앞까지 와 있었지만 독자들이여, 나는 돌아섰다. 떠나려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연히 돌아섰다. 그의 옆에 꿇어앉아서 그의 고개를 내게로 돌리게 했다. 나는 그의 볼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신이
위험과 악에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당신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이제까지의 저에 대한 친절에 충분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귀여운 죄인의 사랑이 내게는 최상의 은총이었소. 그것이 없어진 지금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소. 그러나 역시 죄인은 나에게 사랑을 안겨줄 것이오. 그래, 고상하고 너그럽게. 금방 그의 얼굴에 핏기가 생기고 눈이 빛나더니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렸다. 하지만 나는 포옹을 피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름질쳐 방을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그와 헤어질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지막 외침이었다.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게이츠 헤드의 붉은 방에 누워있는 꿈이었다. 어두운 밤에 나는 이상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먼 옛날 나를 졸도시킨 적이 있는 빛이 이 환영 속으로 되돌아와서 슬슬 벽을 기어 올라가더니 어두운 천장의 한가운데서 흔들흔들 머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천장은 조각나 높고 희미한 구름이 되었다. 그 빛은 지금 막 거치려는 안개구름 사이로 나타날 것 같은 빛이었다. 나는 달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더할 나위 없는 괴이한 기대를 걸고 마치 달 표면에 무슨 선고가 쓰여질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한밤중이었지만 곧 짧고 깊은 밤이 지나 날이 밝을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너무 빨랐다는 법은 없다. 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은 입고 있던 그대로였다. 네이나 반지가 서랍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긁어 모으려니 2, 3일 전에 로체스터 씨가 억지로 내게 준 진주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그곳에 그냥 두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공중에 꺼져버린 환상 속의 신부의 것이었다. 그 외의 물건은 모두 하나로 싸고 20실링이 들어있는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밀짚 모자에 끈을 매고 쇼를 핀으로 꽂고 짐꾸러미와 아직 신어보지 않은 구두를 들고 내 방을 빠져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친절한 페어팩스 부인. 그녀의 방문 앞을 미끄러지듯 지나치며 속삭였다. 안녕, 귀여운 아들. 아이들 방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 애를 안아주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애의 밝은 잠기를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마 귀를 기울이고 엿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로체스터 씨의 방 앞을 지나쳐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방 앞에서 일순간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고 다리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방 주인은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고 거닐고 있었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한숨을 쉬었다. 나만 원한다면 이 방은 내게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들어가서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로체스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환희의 샘물이 나의 입술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 저 남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나를 찾을 것이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다. 자기는 버림받았고 사랑을 거절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아마 고뇌 끝에 자포자기 하겠지. 내 손은 방문 손잡이로 다가갔다. 그러나 나는 그 손을 거두고 서글픈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물을 조금 마시고 빵을 조금 먹었다. 많이 걷게 될 것이고 최근 아주 약해진 체력이 더욱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조용히 닫았다. 가운데 뜰에는 밝아오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이 질려 있었으나 작은 문에는 고리만 걸려 있었다. 거기를 빠져나오자 나는 이제 손필드의 밖에 서 있었다. 들판 저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밀코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다. 걸어본 일은 없었으나 이따금 유심히 보며 어디로 가는 길일까 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나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금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아침 해가 떠오른 뒤에도 나는 들판과 산울타리와 오솔길의 가장자리를 걸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뒤에 남기고 온 것을 생각했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쯤 그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것이 되겠다고 말하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돌아가 그의 신부가 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나는 잃었다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자랑이 되고 그의 불행과 파멸에서 구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작은 새들이 순목이나 잡목이 우거진 숲에서 지저귀기 시작했다. 작은 새들은 그 동반자에게 충실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도의를 지키기 위해 미칠 듯한 몸부림 속에서 나는 자기 혐오를 느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 해도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자존심으로부터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큰 길로 나와 울타리 밑에서 쉬고 있으려니까 마차 바퀴 소리가 들리고 역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일어나 손을 들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마브는 로체스터 씨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듯한 먼 고장의 이름을 말했다. 그곳까지 가는 삭은 30실링이라고 했으나 20실링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것만 달라고 했다. 마침내 마차가 덜컹덜컹 달리기 시작했다. 친절한 독자들이여, 그때 내가 느낀 것을 당신들은 결코 느끼지 마시기를. 내 눈에서 흘러내린 뼈저리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당신의 눈에서는 흘러내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그때 내 입술에서 새어나온 것과 같은 신에게 호소하는 고뇌의 기도가 없으시기를. 나처럼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이 없으시기를.